네, 끝내주는 경제 2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승은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를 질문할 겁니다. 제가 왜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마 곧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양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책을 많이 내셨네요. 책이요? 뭐 계속 시킨 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 시키는 대로 자발적이 아니었습니까? 자발적이기도 보니까 네.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네. 울산 디스토피아. 네. 까지 나왔고요. 네. 이걸 딱 보면은 산업 사회학자 맞다. 네, 네, 이런 네. 느낌. 그리고 최근엔 또 광장 이후 이런 책도 내셨어요. 예, 이거 공저입니다. 혼자 쓴 건 아니고 네 명이서. 공저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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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최근 거 먼저 여쭤보죠. 광장 네. 이후는 2030 남성들 얘기를 주로 쓰신 건가요? 책 전체는 이제 우리 탄핵 사태 이후에 네. 내란 사태 이후에 이제 그 벌어졌던 일들 뭐 예를 들면 광장에 나오는 뭐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네. 우리 사회가 진짜로 극우로 치닫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2030 남성들에 대해서 좀 그 이야기를 책들을 했습니다. 쓰셨군요. 네네. 네. 제가 죄송하지만 책을 못 읽어가지고 아직 네. 네.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좀 민감하지만 2030 남성과 여성들이 어떤 그 대선 때 뭐 봤지만 지난번 대선도 마찬가지였고 표심도 그렇고 네. 저도 광장에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만 여의도 광화문 여러 차례 나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미 약간 올드 제너레이션이어가지고 왜 2030 여성들이 이렇게 많지 제가 놀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언급하셨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일단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저도 좀 궁금했고 기본적으로는 저도 광장에 많이 나갔는데 네. 여성들은 굉장히 응원봉 들고 네. 뭐 뭔가 이제 발랄하게 네. 네. 그 빛의 혁명 만들어냈는데 남성들 잘 안 보이고 그것도 이제 그리고 나서 1월 달쯤에 서부지법을 막 넘는 사태도 벌어지고 폭동.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난동을 부리니까 이제 2030 남성들이 보수화된 거 아니냐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네네. 극우화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잘 살펴보면 뭐 우리 이제 지난번 대선 이번 대선 말고 네. 지난번 대선 때 뭐 굉장히 많이 2030 남성들이 그 윤석열 지지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들이 다 보수가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걸 좀 점검해 보고 도대체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주로 다룬 거고요. 첫 네. 번째는 팩트 체크만 하자면 네. 이들이 보수가 됐다고 보긴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서 극우라고 보기에는 이들이 뭐 특별히 다른 나라 청년들하고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럼 뭐냐 이 사태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진보 정치에 대해서 이들이 별로 관심이 없거나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은 팩트이고 그럼 이들은 선을 넘었는가 이들이 뭐 진짜 서부지법 넘은 그 난동꾼들처럼 그렇게 된 건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이번에 이제 대선 결과를 놓고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이준석 플러스 김문수를 가지고 이들이 보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준석은 탄핵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수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 때나 이번 정부에 대해서 아직은 기대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 좀 불만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리고 그 남성들 간에도 의견의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 네. 그러므로 좀 이제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건가 이런 게 제 책에 이제 주로 나온 얘기들입니다. 네. 그 교수님은 이 제조업 산업도시 연구하시면서 이제 독특하게 이 조선소에서 네. 5년을 근무하셨더라고요. 예. 이거는 어떻게 첫 직장이 예, 조선소였던 맞습니다. 건가요? 제 석사를 마치고 네. 조선소에 가서 인사팀부터 시작해서 노무도 조금 해보고 뭐 석사를 마치고요. 예, 뭐 연구하러 들어간 거 아니고요. 네. 예, 밥 먹고 살라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는 나중에 했죠. 네. 그래서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조선소 5년 근무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이력인데다가 그러니까 이 업계나 뭐 기업 돌아가는 거 특히 인사 쪽 하셨다고요? 네.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학생들을 지금 매일매일 보실 것 같으니까 2030에 대해서 많은 걸 우리보다는 많은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2030 세대들 많이 만나보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까요? 이들이 얘기하는 어떤 주제, 이슈 이런 게 어떤 건가요? 저는 좀 활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활력이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졌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그냥 쉬고 있다. 50만 명 넘어간다는 건 사실은 맞아요. 네. 사회적으로 뭔가 불일치가 굉장히 많은 거고 네. 격차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부모님 뭐 자산 때문에 자산 격차 때문에 본인들도 그걸 느끼는 바가 많은 것 같고요. 출발점이 다르다. 예, 출발점이 다르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전까지 이게 좋은 체제는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4인 가족 생계부양자 경제가 잘 돌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외벌이 가정도 잘 돌아가고 맞벌이 하면 더 괜찮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외벌이는 아예 안 되고 지방에서는 사실은 제조업이 잘 되는 도시에서는 괜찮은 직장 생산직으로 가더라도 내 식구 충분히 중산층으로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는데 여전히 본인한테 기대는 굉장히 높고 나는 그 정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아빠 세대보다 나는 잘 살지 못할 거야. 이게 네, 굉장히 청년들을 짓누르는 상황인 것 같고 노동도 사실은 정규직 채용이 너무 없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없고 그냥 일반적인 비정규직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요즘에 액화 노동이라고도 하는데 네. 플랫폼 노동, 너무 비정형 노동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상황들을 실제로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도시들은 사실은 공장을 굉장히 네. 많이 이제 선택을 하고 네. 사무직으로 가든 생산직으로 가든 많이 가는데 요즘에 거기 가서 일할 바에야 그냥 쿠팡 물류센터 가겠다 이런 청년들도 너무 많고 이렇다는 건 사실은 지금 기대치가 굉장히 억눌려 있고 많이 활기가 떨어진 건 그런 사정과 연결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제 젊은 층들 특히 20대들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제조업에서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그 일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게 어떤 얘기를 하면 좋냐면 네. 현대자동차가 사실 생산직을 한 10년 동안 안 뽑았다가 2023년에 처음 뽑기 시작했어요. 되게 오랜만에 그것도 문제이긴 했는데 안 뽑은 것도. 10년이나 안 뽑았어요? 예, 13년부터 22년까지 안 뽑았으니까 오, 10년 안 네. 뽑은 거죠. 예, 뽑아갖고 400명을 이제 뽑았거든요.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400명 뽑는데 경쟁률 예, 참 생산직이에요. 생산직 네, 몇백 대 1이었습니다. 예, 300대 1이었습니다. 12만 명 진짜? 지원했어요. 지금 이후에 이제 700명씩 뽑는데 경쟁률 크게 차이 안 나고요. 그러면 이건 제조업을 기피하는 게 아니고 아니네요. 그 다음에 조선소 요즘에 안 간다고 저는 이제 경남에 있으니까 자꾸 얘기 듣는데 거기도 이제 한 100명 단위로는 생산직을 공채로 뽑아요. 네. 현대자동차랑 비슷해요. 조선소 일이 험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제조업이 싫어서가 아니고 네, 네. 나머지 그냥 들어가면은 다 비정규직으로 있거나 네. 하청업체만 있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안 가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아까 그 10년 만에 뽑았다고 했는데 다른 그러니까 제조업이 뭐 다 똑같진 않겠지만 거의 잘 안 뽑거나 몇 년 만에 한 번씩 뽑거나 이런 게 좀 일상화 됐나요? 뭐 2년에 한 번 이제 뽑고 3년에 한 번 그렇게 된 지 한 뽑고. 10년 넘은 것 같아요. 10년 넘었어요. 뭐 21세기 들어서 점점 줄긴 했으나 네. 2010년대 넘어서 이제 급격하게 줄었고 그냥 하청을 쓰는 거나 하청으로. 아니면은 뭐 이제 굉장히 단기로만 쓰는 패턴이 굉장히 지금 정착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자동화가 많이 되기도 했고 생산직에 대한 수요는 이제 많이 준 거죠. 네. 일단 뭐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해라는 편견은 이제 잊어주시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사실은 네. 우리 사회가 70%가 대학을 가는데 네. 이제 생산 현장에 많이 사람이 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조금 맞지가 않기도 하고요. 그것도 대학을 언밸런스하네요. 보내놨잖아요. 네. 일단 일자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쪽으로 가보죠. 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그러니까 5월 기준 취업자 수가 한 24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24만 5천 명 정도. 그런데 전체 수는 늘었는데 이 제조업하고 건설업 쪽에서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견했던 일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점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일자리 자체는 지금 보면요. 경남이나 울산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전남에 굉장히 제조업 일자리가 많은데 네. 다 전부 다 지금 구인난이에요. 다 구인난인데 사실은 이제 보면은 미스매치가 이제 굉장히 있는 거죠. 청년들은 안 가죠. 네. 거기 가느니 그냥 물류센터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임금 자체가 굉장히 낮고, 네, 뭐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전환이 되거나 혹은 내가 호봉이 쌓이면 임금이 올라간다 이 기약이 없기 때문에 뭐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걸로 조금 보충해주긴 하지만 사실은 별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가지 않고. 주로 비정규직이 많은 네, 건가요? 비정규직이 많거나 하청업체에 상용공이라고 하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네. 사실은 그거에 준해서 봤을 때 물류센터가 낫다니까요. 벌이 관점에서. 그 시간이 유연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안 하고 뭐 연애를 하거나 연애를 한 후 결혼을 하거나 뭐 나중에 아이를 갖거나 이런 계획 자체는 계속 이제 뒤로 미루게 되는 거죠. 힘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온다고 했을 때 들어온다고 했을 때 뭔가 계획을 짤 수 있는데 갑자기 뭐 이달에 50만 원 벌다가 뭐 다음 달에 500만 원 벌었다가 이러면 이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네. 약간 그런 상황 같은데 어쨌든 일자리가 뭐 아까 말씀하신 건 300대 1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거고 어떤 데는 너무 처우가 또 안 좋거나 해가지고 또 아예 안 가는 거고 서로 이 지역마다 업종마다 미스매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보면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조업 현장의 이 근로자 아무래도 뭐 예전에 다니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 사회가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자리 가도 다 뭐 기본 40대 이상,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네. 제 회사의 제 동기들이 네. 아직도 막내인 경우도 있고, 예, 제가 40대 중반인데 네, 네. 이제 다 이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당장 뭐 근데 요즘에 한국인들 운동도 많이 하고 러닝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네. 뭐 건강하고 숙련도도 문제가 없겠지만 전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전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건 정규직 이슈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다녀야 뭘 배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업이 뭐 계획을 사실은 네. 경영 계획이나 혹은 전략을 짤 때 뭐 3년 단위 이상은 잘 고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지금 물량을 쳐내면 되고 지금 급한 걸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냥 요즘은 이제 비정규직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싸게 노동력을 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데 이런 특히 제조업 같이 전수해야 되는 뭔가 이렇게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이쪽은 정규직을 해줘야지만 쭉 그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고 뭔가 연결이 되는데 언제 2년 뒤에 나갈 거야. 그러면 전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전수할 게 없는 거네요. 그 뒤에 사람이. 예, 뭐 네, 그건 예를 기업에서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장비가 예를 들면 네. 있는데 이 장비가 고장 났을 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장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50대 후반 뭐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신입은 안 뽑고 그럼 뽑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신입이 온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은 또 가르쳐야지 그렇죠.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위험이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업들이 굉장히 이제 자동화에 투자를 많이 했고 네네. 그다음에 또 고학력화가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생산직 일자리를 구한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 때문에 조금 상쇄돼서 지금 티가 많이 안 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티가 수가 많이 있겠죠. 안 난다. 지금 보니까 저 표를 한번 보시면 이 업종별 평균 연령 변화가 나옵니다. 이 제조업 부분. 10년과 23년 요 차인데 그냥 눈으로 대충 봐도 그냥 딱 티가 납니다. 38.6세에서 43.1세로 팍 올라갔어요. 예, 제 나이가 막내라는 게 맞네요. 맞네요. 맞군요. 네. 그 대우조선 출신이시죠? 네. 네. 교수님이 그때가 한 2010년대 초반입니다. 네. 네. 10년대 초반. 그러면은 10몇 년 됐네요, 벌써. 네. 그때와 혹시 그때 같이 뭐 일하셨던 분들과 네. 연락을 좀 하실 일은 별로 없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한 달에 2번 이상은 갑니다, 조선소. 그래요. 왜냐면 회식하세요? 산업부나 노동부에서 같이 업종 관련된 그 네. 자문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음. 회의가 계속 있고요. 그래서 네. 갑니다. 네. 그분들은 요즘 무슨 얘기를 혹시 예, 이제 제 갑자기 동기들은 이제 궁금한데요. 다 팀장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제 관리자가 팀장 급. 돼가지고 MZ 세대 문제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욕을 하고 있어요. 그 MZ 업종에 대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네. 그 하나오션 같은 이 조선업 기업들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사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성장 동력 그리고 뭐 경쟁력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요즘 좀 그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트럼프가 언급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게 보세요? 배가 보통 이제 한 척을 지으면 20년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20년. 그러면 그 전에 20년 전이 사실 최고 호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배들을 이제 청산을 하고 새로 이제 배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이클이 오고 있는 것도 많고 그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배를 이제 아무 나라에는 안 맡겨요. 왜냐하면 자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곳들에 이제 수주를 주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선박을 발주내지는 않고 그렇겠네요. 한국에 내는 게 있고 또 방사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 네네. 한국이 그런 호재를 지금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호재가 있다면 지금 이제 북극이 많이 얼음이 녹고 있기 때문에 쇄빙선을 운행할 수 있는 네.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뭐 북극항로 뭐 민주당 네네. 정부에서 얘기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또 쇄빙선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게 지금 기회여서 수주를 많이 하고 건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비 규제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제 심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소? 저탄소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연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황산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는 배들은 규제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기름을 쓰다 이제 LNG를 쓰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네. 좀 지나면 수소나 암모니아를 쓸 거거든요. 네. 그런 기술력은 한국이 지금 우위에 있으니까 배를 많이 수주하는 거죠. 수소 암모니아 쪽도 우리가
잘 하고 있나요? 그건 우리가 리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북유럽이 이제 어. 그 선행 기술은 원천 기술 몇 가지를 갖고 있긴 한데 그걸 실제로 배로 만들어야 되니까 네네. 배로 건조해야 되니까 그런 건 대형 선박은 우리만 할 수 있으므로 아직은 그런 좀 이점이 있는 거죠. 사이클도 돌아온 데다가 보통 20년 쓴다고 했을 때 사이클도 돌아왔고 우리나라는 축적된 기술도 있고 그럼 앞으로 당분간은 조선업이 활활 약간 좀 타오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근데 어떠세요?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또 잠식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제 조선업 삼국을 항상 비교해요. 한중일을 조선업 경쟁력, 기술력을 그 우리 키스텝이라는 기관에서 과학기술평가원에서 이제 그 네. 하거든요. 네. 항상 우리가 1등을 하고 있다가 네. 작년부터 중국이 1등으로 이제 슬슬 넘어가는 분야가 늘어나고 전체 평가에서 중국이 작년에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부가 가치선이라고 하는 LNG 이런 것까지는 완전히 침범 못했지만 네. 그 밑에 있는 뭐 컨테이너선, 유조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고 네. 여전히 이제 그래도 프리미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주를 하긴 하는데 전체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사실은 거의 절반 가까이 가져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뭐 전체 수주 액으로 따집니까 아니면 뭐 점유율로 네. 따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따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액으로 따지면 1등이 맞는데 우리가 근데 이제 양으로 치면은 중국이 1위. 중국이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지나면 이제 뭐 기술 격차 우리가 2, 3년 얘기했는데 이제는 거의 같아가지고 거의 비슷해진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위협은 좀 있는 거죠. 근데 호황일 땐 상관이 없는데 네네. 불황이 왔을 때는 덤핑으로 이제 그때는 가격 그렇죠. 경쟁을 하게 네. 되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 뭐 전기차 뭐 워낙 중국에서 좋은 차들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동급 비슷하게 만들었을 때 거의 가성비가 더 좋은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술력 또 아직 연비가 우리 배가 더 좋아요. 연비는? 이게 조금 차량은 좀 다른 지점인 거죠. 이게 그렇군요. 전기가 아니니까 이거는 전기로 할 수가 없고요. 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업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과 또 뭐 연관되는 얘기긴 한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에서 뭐 AI 100조 원 투자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 제조업에 이제 AI라는 게 적용이 되면 훨씬 더 그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 이게 정의로운 전환과 연관되는 거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또 일자리가 사라질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 AI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이쪽 업계에서는. 저는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말하는 건 좀 관성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미국은 대학을 절반이 가죠. 그리고 생산직을 해야 되는 남성들도 굉장히 많고 네.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네네. 많은데 우리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 가까이 대학을 가고 있고 대부분 희망하는 일자리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예요. 네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말했을 때 없어지는 부분은 대부분 다 생산직도 일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지점에서 아까 제가 약간 예방 주사를 맞았다거나 완충이 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낫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공장을 안 간 한 가지 이유 아까 빼먹었는데 네. 굉장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만 가도 너무 현장이 낙후돼 있고 위험하고 그렇죠. 더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3D 그대로거든요. 네. 사실 이 AI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굉장히 네. 선진화가 돼야 돼요. 깨끗하게 이제 정리정돈도 되어 있어야 되고 네. 뭐 힘으로 완력으로 하는 일도 기계가 대체해 줘야 되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 하면 오히려 제조업에 대한 선호를 저는 높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자리 사라지는 논쟁은 한국에서는 좀 적합하진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경쟁력이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마땅하지 않을 때 물류센터 갈 바에야 내가 공장 가서 몇 년 일하고 대신 이제 정규직으로 많이 뽑아준다는 전제가 있다면 저는 경쟁력 강화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네. 봅니다. 관성하다는 비판이다. 네. 새겨 듣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이제 언급했었던 저서 있잖아요. 울산 디스토피아. 이게 사실은 이제 책 제목에 어떤 특정 지역을 넣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직접 지으신 겁니까? 아니면 출판사에서 밀어붙인 겁니까? 출판사에서 밀어붙였는데 덕택이 이제 울산 시장님이 저를 사적으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울산 디스토피아. 제조업 강국의 불안한 미래에서 울산을 통해서 제조업 중심 도시의 어떤 황폐 현상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이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현대자동차가 네. 1년에 한 2,000명 정도 퇴직해요. 2,000명 생산직이. 네. 근데 몇 명 뽑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300에서 700 사이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럼 2,000명이면 얼마냐면 퇴직할 때 연봉이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3천억씩 증발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도 한 1억 2천은 되는데 네. 거기도 1,000명 정도 퇴직해요. 그럼 1,200억이 사라져요. 네. 그럼 여기 부자 도시라고 했는데 과연 가능한가? 이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청년 유출이 여기 제일 심각합니다. 네, 네. 울산과 이제 울산이 제일 심각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고용률이 가장 낮고 청년들의 실업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유출이 가장 많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울산이 좀 어려운 건 아까 이제 얘기 안 했었는데 네. 여성들의 유출이 굉장히 많다. 청년 여성들의 유출이 특히 많다. 여성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명이 만약에 유출되면 그 중에 70%가 청년이고 그 중에 70%가 여성입니다. 달리 말하면 절반이 청년 여성입니다. 결국은 일자리 때문인가요? 예, 물어보면 네. 첫 번째는 뭐 단연 이제 일자리이고 사실 이 제조업을 잘하던 이 산업 도시들이 공이 네. 문제는 여성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성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또 반론이 나오죠. 우리 얼마나 일자리가 많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는 거죠. 질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은 어떤 불만 사항일 텐데 여성들이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민감도가 높다라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남성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느낌이라면 여성은 애초에 없는 애초에 없네요. 예,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맞아요, 할 수 맞아요. 있는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면 전문직이거나 아니면은 교사하고 뭐 공무원 말고 혹은 뭐 거기 보태자면 뭐 은행원 정도 네네. 그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은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거나 혹은 전문가로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 없는 거죠. 서비스 산업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청년들이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많이 네. 나가고 있다. 네. 그 울산 이 1960년대 이 자동차 조선 중화학 소위 말하는 석유화학. 석유화학 네. 이 3대 먹거리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부르곤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뭐 자동차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선 그리고 아까 화학 말씀하셨나요? 네. 네. 그쪽은 어떤가요? 아까 조선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네네네. 이제 뭐 조선에서는 이슈라면 하여튼 인력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동차 잘 나가죠. 현대자동차 굉장히 잘 잘 나가는데 나가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증산하겠다.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겠다. 네.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이쪽은 이제 일자리를 못 만들고 있었는데 울산 공장에서 그러면 이제 그 일자리 미국에서 사실 수출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차를. 네. 그럼 이제 이 지역에 과연 기여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석유화학은 이제 단가 경쟁을 엄청 치열하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어디다 수출을 많이 했냐면 중국에다 많이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중국이 증산을 해요. 엄청 설비를 지어요. 그리고 네네. 우리는 수직으로 올려야 돼요. 공장 터가 좁기 때문에 이제 계속 설비를 투자를 네. 하려면 그러니까 네. 돈이 더 많이 들겠죠. 네. 그리고 공정을 설계하기 어려운데 중국은 뭐 땅이 넓고 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가 경쟁력에서 굉장히 처지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지금 뭐 공장들 지금 네. 가동 중단은 뭐 부지 기술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공장을 매각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석유화학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지금 뭐 울산 쪽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했으니까 네. 이 예전에 보면 울산이 정말 부자 동네야 뭐 이런 표현을 어른들이 쓰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 요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울산은 맞아요, 어떤가요? 맞아요. 네. GRDP 기준에서 1등이고 네. GNI도 원래는 1등이었는데 이제 서울 충남에 따라잡혔죠. 충남? 예, 충남. 충남은 왜? 충남도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네. 교과서 한국지리 교과서를 보면 고등학교 때 네. 우리나라의 제조업 벨트는 남동 임해 공업지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바뀌었죠. 201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제조업 지대는 경기 남부와 충남입니다. 거기 제철 있죠, 자동차 있죠, 그 다음에 배터리 공장 전부 다 있죠. 충남. 거기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연구소가 다 지금 그러네요. 연구소가 지금 평택, 화성 뭐 그 다음에 뭐 대덕. 화성 이런 그다음에 대덕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충청권과 경기 남부가 사실은 제조업의 축이 올라가고 그쪽이 고부가 가치가 몰려 있고 울산이나 이 남동 임해공업 지역은 다 이제 생산 위주 네. 최종 생산만 하기 때문에 부가 가치가 다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네. 이제 GNI 관점에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울산 GNI는 2위 뭐 2위 혹은 3위 정도. 2, 3위 정도 예. 울산. 네. 그래도 여전히 상위권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네. 그 사실 이제 이 사회학자시고 교수님 그리고 이게 산업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는 뭐 제조업으로 사실 강국이 됐고 이렇게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울산 얘기를 또 해주신 거고 그런데 이게 한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또 구상하느냐에 또 따라서 우리나라 제조업 이제 경쟁력 왔다 갔다 할 텐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제조업은 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어떤 방향, 뭐 정책, 조언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예, 뭐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뭐 브로드한 예를 질문이죠. 들면 제가 네. 울산 문제다라고 울산만 문제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포항부터 시작해서 네. 여수까지가 전부 다 산업벨트잖아요. 네, 이렇게 네, 네. 북쪽부터 남쪽 내려와서 서쪽으로 꺾으면 이게 전부 다 남동 이해지인데 그 중에서 사실 울산이 형편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가장 부자고 그 앵커 기업 다 갖고 있고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문제를 겪는다는 건 우리가 몇 년 전에 군산에서도 봤지만 제조업 도시가 이제 한번 힘들어지면 이게 그렇죠. 쉽게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아직은 돈도 벌고 아직 그래도 고용을 하고 있고 이렇다면 손을 써야 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하나 이제 여기를 어떻게 지켜낼 거냐라는 게 있고 네.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이제 충남이나 이제 경기 남부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고부가 가치가 많이 갔는데 네. 지금 아까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학력 사회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머리 쓰는 일이 많아야 돼요. 제조업 일이지만 사실 머리 쓰는 일, R&D가 사실은 그다음에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 기능이 다 지금 경기 남부로 가버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건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실 그 서울대 말고 가장 좋은 기계공학과 중에 하나가 부산대 기계공학과입니다. 부산대 기계공학과. 예. 네. 뭐 포스텍 하이스트도 있지만 원래 네.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부산대 기계공학과가 굉장히 좋은 학과인데 네. 그 친구들이 부울경에 지원할 데가 없어가지고 경기 남부를 지원해요. 예전엔 당연히 울산이나 창원이나 거제나 포항을 가는 걸로 본인들도 이해하고 일자리도 많았는데 대졸 일자리가 다 이제 경기 남부나 서울이나 혹은 이제 충청도로 가기 때문에 글로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대기업들이 이미 많이 경기 남부에 투자를 했잖아요. 네, 네. 그 연구소 뜯어가지고 가져오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걸 우리가 구상 기능이라고 하는데 연구 개발이나 뭐 설계 같은 걸 구상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을 다시 어떻게 좀 이 지역에 재건하고 구축할 거냐. 그러려면 제가 볼 때 스타트업을 좀 키워가지고 거긴 연구 개발해야 될 거니까. 네네네. 혹은 이제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소부장 네네. 플러스 그게 대부분 여전히 동남권에 있거든요. 그럼 거기가 안 하고 있는 게 마케팅하고 R&D예요. 지금까지는 대기업의 하청만 받아가지고 네네. 도면 보고 만드는 것만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글로벌 벤더가 좀 될 수 있게 네. 여기를 키우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적어도 지역에서 대학 나온 청년들은 거기 가서 대학 나와서 공과대학 나온 일을 하면 전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기업들이 커지고 이러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산대 기계공학 등등 하여튼 그 엄청나게 좋은 인재들이 그 지역을 막 억지로 떠나는 상황이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쨌든 경기로 가야 되고 충남으로 가야 되는 상황. 예. 구조적으로. 비수도권에서요. 네. 청년들한테 물어봤을 때 지역을 안 떠나고 싶다는 지역이 없거든요. 대부분 다 50% 이상이나 서울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부산은 70%가 일자리만 있으면 여기 있겠다고 하는 지역이에요. 부산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 사람한테 부산 가라고 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냥 사는 거에 만족도가 높은데 일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그것만 문제를 조금 해결되면, 해소해주면 사실은 우리 뭐 지역 균형 발전 맨날 얘기하지만 많이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스타트업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미 R&D 어디 이제 지원하는 걸 뜯어올 수는 없고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을 이쪽에 유치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뭔가 이 기후 에너지 뭐 그런 쪽 스타트업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쪽으로 좀 몰아서 하는 거는 어떨까요?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아마 기후 에너지부에 꽂혀가지고 예, 이번 정부에서도 지금 사실 여러 네.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네. 들면 호남에 이제 한전공대 에너지공대가 있으니까 네. 그쪽에 이제 기후 에너지를 많이 몰아주고 그 다음에 부울경은 뭐 제조 AI를 좀 해보자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가르마가 타지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뭐 방법이고요. 뭐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좀 규모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예산 쪼개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이 부산에서 시작해도 결국에 서울에 올라오는 이유가 이게 우리 시리즈 A, B, C 점점 올라갈수록 네네네. 이제 펀딩 받아야 되는 규모가 큰데 그렇죠. 금융이 안 받쳐주니까 결국에는 인재 문제도 있지만은 펀딩 때문에 경기 남부 어딘가로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제 규모를 뭐 네. 산은이나 지금 자산공사 내려오는 거는 불발됐지만 네. 어쨌든 그런 기금 자체가 좀 내려올 수 있게 하면서 투자자를 만나야지 사실은 또 장사를 계속 키우고 그렇죠. 사업을 네.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아까 얘기 안 한 거는 이제
좀 지역이 연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성 일자리 문제를 제조업 도시가 해결을 못해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부산이 그나마 좀 여력이 있고 여성 일자리를 만드는데 뭐 호남에서는 광주나 뭐 이런 곳들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여성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네. 좀 늘려줄지를 좀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서 대응하는 건 중요하겠죠. 네. 저희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저희 한 1분 정도 있어요, 교수님. 네.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건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제조업이 됐던 뭐 2030 젊은 세대 됐던 상관없이 열어놓고 네. 이재명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어떤 정책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는 청년들의 활력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고 그 네. 스트레스는 수도권 집중 때문에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할 네. 만한 본인들을 많이 공부했는데 할 만한 일자리가 적은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은 그거대로 그 다음에 뭐 제조업 발전은 그거대로 AI는 AI대로 하는데 그게 다 사실은 엮여 있는 문제다. 그래서 같이 고려하면서 설계를 잘 해야 된다. 그냥 지역 특화 산업 뭐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는데 그런 게 아니고 네. 조금 더 규모 있게 만들면서 충분히 살만한 생활권을 조성해 주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도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고요. 끝내주는 경제 내일 5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